아저씨, 이 시계가 이상해요.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청장치. 잠깐만요, 아저씨. 그 시계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변두리 국밥집.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노인의 손목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노인은 국밥 한 숟가락을 뜬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인의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어요. 저 전자제품 수리일했었거든요. 이 시계에서 이상한 진동이 나요. 도청장치 진동이랑 똑같아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노인은 누구고 왜 시계에 도청장치가 달린 걸까요? 그리고 국밥집 청년은 어떻게 그걸 알아챈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댓글 달아주시면 행운 가득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며칠 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나가겠네. 차도 필요 없어.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은 이미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변두리로 향했는데 기사가 백미러로 회장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손님, 그쪽 동네는 별로 좋은 데가 없는데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야. 아무도 날 모르는 곳. 기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간판에 할매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고 유리창은 빗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27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청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국밥 하나 주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특으로 드릴까요? 보통으로 드릴까요? 보통으로. 청년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테이블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으며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회장은 바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릇만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나이 들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더 없어지더라. 청년이 물을 따라주러 왔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혼자 사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은 있지. 근데 같이 밥 먹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 청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먹어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 회장이 청년을 봤어요. 청년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둘 다 혼자구만. 회장이 작게 웃었어요. 청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회장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고기는 부드러웠으며 밥알은 찰기가 있었습니다. 맛있네. 회장이 말했어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레시피거든요. 엄마가 여기서 20년 동안 장사하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았죠. 그럼 자네가 주인이야? 네, 이제는요. 회장은 계속 국밥을 먹었어요. 청년은 카운터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고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회장은 국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어요. 넓은 집, 많은 직원, 큰 회사가 있지만 함께 밥 먹을 사람은 없었던 거죠. 회장은 국밥을 거의 다 먹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잔을 채워주러 다시 왔는데 이번엔 회장 곁에 잠시 머물렀어요. 시선이 자꾸 회장의 손목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그걸 눈치챘어요. 왜 그러나? 청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저기, 아저씨.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시계 좀 봐도 될까요?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시계를 왜? 청년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해서요. 제가 예전에 전자제품 수리공으로 이름 좀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인데. 청년이 회장 손목의 시계를 가리켰어요. 저 시계, 일반 시계랑 다르게 미세한 진동이 나요. 회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진동? 자네, 시계가 원래 진동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청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기계식 시계 진동이랑 전자송신 진동은 달라요. 저건 송신기 진동이에요. 회장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송신기? 네. 도청 장치나 위치 추적 장치에서 나는 그런 진동이에요. 회장은 청년을 뚫어지게 봤어요. 장난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진지했으며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네, 진담인가? 네, 진짜입니다. 회장은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에 받은 시계였어요. 최측근 비서가 직접 골라준 것이었고 값은 5천만 원이 넘었으며 스위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청 장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청년이 돌아서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잠깐. 청년이 멈췄어요.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계를 풀었습니다. 정말 확인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회장은 시계를 청년에게 건넸어요. 청년은 시계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더 조용해졌으며 회장의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회장은 생각했어요. 누가 자신을 감시한다? 누가? 왜? 주방에서 청년이 작은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은 테이블에 시계를 놓고 조심스럽게 뒷면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가 하나씩 빠졌어요. 청년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뚜껑이 열렸고 시계 내부가 드러났어요.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보였고 작은 부품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으며 그 사이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칩이었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고 앞뒤로 가느다란 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미세한 LED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송신기예요.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이건 위치 추적 겸 음성 송신 장치예요. 실시간으로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전송됩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년도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가게 밖에서 빗소리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 작은 칩만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칩, LED의 깜빡임, 가느다란 전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누가 달았을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선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리 과정에서 누군가 달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저씨와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1년이야. 1년 동안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야.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거든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고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며 주먹은 계속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 계약, 인수합병. 내가 한 모든 말이 새나갔어. 경쟁사에, 적대 세력에, 누구에게든.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경찰 문제가 아니야. 회장이 돌아서서 청년을 봤습니다. 청년, 내가 누군지 알겠나? 청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좋아. 모르는 게 나아. 하지만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 가지만 말하지. 나는 많은 사람을 믿었고 그들도 날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이 작은 칩 하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렸네. 청년은 회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으며 깊은 상처도 보였습니다. 청년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야. 아저씨,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시계에 달았다면 다른 데도 달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 차, 사무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자네가 도와줄 수 있나? 청년이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도와드릴게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지갑을 꺼냈어요. 얼마를 주면 되겠나? 아니요. 청년이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안 받아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누군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면서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죠. 고맙네.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청년은 시계를 원래대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건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갑자기 신호가 끊기면 의심할 테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군. 시계가 다시 조립됐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배신이 들어있다는 걸요. 회장은 시계를 다시 차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주게. 주소를 알려주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춰서서 청년을 돌아봤어요.
청년 이름이 뭔가? 민준이요. 강민준입니다. 그래, 민준 씨. 내일 보세. 회장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문 너머로 회장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은 회장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높은 담장이 둘러싸인 저택들이 줄지어 있었고 경비원이 서 있는 곳도 보였으며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평생 이런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회장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고 2층 양옥집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민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왔군. 들어오게. 집 안은 더 넓었습니다. 현관만 해도 민준네 국밥집보다 컸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으며 벽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넓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던 거죠. 사람은 없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내보냈네. 오늘은 집사도 가정부도 없어. 회장이 대답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민준은 작은 가방에서 탐지기를 꺼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할 때 쓰던 장비였어요. 이걸로 찾을 수 있어요. 전자파 송신 장치를 잡아내거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거실부터 시작했어요. 소파 밑, 테이블 아래, 화분 옆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탐지기 바늘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크게 반응하진 않았어요. 거실은 깨끗한 것 같네요. 다음은 회장 침실이었습니다. 넓은 침대, 옷장, 화장대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옷장 안쪽을 살피던 민준의 탐지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요. 민준이 말했어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옷장 윗선반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작은 검은 점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예요. 초소형이지만 선명하게 찍혀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 침실에까지.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걸 떼어냈습니다. 손톱만 한 카메라였어요. 회장은 그걸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하자.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큰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으며 가죽 소파가 한쪽에 있었어요. 민주는 책상부터 살폈습니다. 탐지기가 또 반응했어요. 책상 밑이요. 회장이 무릎을 꿇고 책상 밑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엔 도청기네요. 여기서 하는 전화통화, 회의, 모든 게 다 녹음됐을 겁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장치를 떼어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결국 외롭고 배신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서재를 둘러봤어요. 책들이 빼곡했고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책상 옆 작은 액자 하나가 민준의 시선을 끌었어요. 젊은 여자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고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눈이 반달처럼 예쁘게 휘어져 있었어요. 민준은 그 사진을 보다 멈칫했습니다. 민준의 발이 멈췄어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 눈매, 웃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누구세요?
회장이 사진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엷은 미소로 말했어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일세.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들고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설마. 민주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사진 가장자리를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민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러나?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진만 뚫어지게 봤습니다. 여자의 눈매, 웃을 때 드러나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 왼쪽 볼에 있는 보조개까지도 너무 익숙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많잖아. 하지만 손은 저절로 지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민주는 지갑 안쪽 사진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 사진을 펼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액자 속 여자와 민준 지갑 속 여자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민준 지갑 속 여자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으며 옷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뭘 보고 있나? 회장의 말이 멈췄어요. 회장도 두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여자와 민준 지갑 속 여자가 똑같았던 거죠.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인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고 손이 떨렸으며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지갑 사진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 30해 전 헤어진 그 여자였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가? 회장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엄마랑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사진만 보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자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름이 강수정이에요. 맞나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맞네. 수정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기 아저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얼굴 몰라요. 엄마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정말 몰랐네. 그때 나는 회사 물려받는 문제로 너무 바빴고 집안 압박도 심했고.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30해 전이야.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고 난 겁쟁이였지. 싸우지 못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도망쳤지. 회장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네. 저 사진만 보면서. 민주는 회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 미안함, 그리움이 모두 보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는 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야. 그 말에 회장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정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국밥집 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육수 끓이고 밤 11시에 가게 정리하시고.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쉬는 날 없이 20년 동안 그렇게 일하셨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신 게 사진이었어요. 돈은 없으셨지만 동네 사진관 앞 지나가면 꼭 서서 한참 보셨거든요. 진열된 가족 사진들을요. 그런데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결국 안 들어가고 그냥 오셨어요. 매번 그러셨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왜 안 들어가? 그랬더니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진은 행복한 사람들이 찍는 거야. 우린 아직 행복해지는 중이니까 나중에 찍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못 찍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회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저랑 같이 있을 때만큼은요. 민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한 수첩이었어요. 이거 엄마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찾았어요. 민준이 펼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민준이 읽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국밥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민준이는 맛있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냐고. 나는 대답했다. 아빠는 바쁜 사람이야. 너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거야. 민준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소리 없이 울었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후 회장이 물었습니다. 수정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병원에서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립냐고.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어. 내 아빠를 미워하지 말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 원망 안 해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이 회장에게는 가장 아픈 형벌이었습니다. 용서받는 게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회장은 처음 알았어요. 미워해주면 덜 아플 텐데, 원망해주면 덜 괴로울 텐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뜻대로 용서했던 거죠. 회장은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이 깜짝 놀라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미안하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민준은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가 보면 싫어하실 거예요. 회장이 민준을 봤어요. 내게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천히요.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아직은 어색하니까요. 며칠 후 회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으며 소란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기록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시계 구매 기록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그 시계를 골랐는지, 어디서 샀는지, 언제 건넸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 내역이었어요. 시계가 한 번도 수리센터에 간 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장치가 달려 있었다는 뜻이었던 거죠. 회장은 집 출입 동선도 확인했어요. 지난 1년간 자신의 침실과 서재에 누가 출입했는지 CCTV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최측근 비서 김성훈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했고 회장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으며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회장은 그를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늘 가까운 곳에서 오는 법이었던 거죠. 회장은 김성훈을 불렀습니다. 저녁에 서재로 오게. 단둘이. 김성훈은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 8시 서재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 도청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성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 대답하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성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웃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감시했지? 한 달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히 받겠군. 김성훈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쟁사에서 돈을. 닥쳐.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되나? 15년간 월급, 보너스, 집까지 사줬지. 자녀 학비도 내가 댔어. 김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는 날 팔았어. 돈 때문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게. 오늘로 끝이야. 김성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일어나. 회장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 무릎은 나한테 꿇을 자격이 없네. 일어나서 나가.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김성훈을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김성훈이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배신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업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하루아침에 잘렸대. 무슨 일로? 모르지. 근데 그 집안에서 다시는 못 돌아온다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소문도 막지 않았으며 김성훈은 그냥 증발했어요. 그게 회장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정리였던 거죠. 며칠 후 민준이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처리했네.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한 놈은 끝났지.
하지만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시작이요? 회장이 작게 웃었어요. 아버지 노릇말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이 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이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고 있을 때였어요. 회장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자 민준이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오셨어요. 바쁜 시간에 방해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한가해요. 민준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같이 먹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2그릇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고기가 푸짐하게 담겨 있었으며 파가 고명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엄마 레시피예요. 오래 끓인 육수라 진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국밥을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맛있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끓인 맛이에요. 회장은 계속 떴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씩요. 잠시 후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밖에. 민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었고 은색이었으며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시계야. 그냥 시간만 알려주는 거지. 민준은 시계를 손목에 차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국밥을 계속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생긴 거네요. 민준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회장이 작게 웃었어요. 너랑은 천천히 먹어도 되겠구나. 며칠 후 회장은 민준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묘지였어요.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고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잠든 곳이었어요. 회장은 비싼 꽃이 아닌 국밥집에서 포장한 소박한 국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했다던 국밥일세. 회장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늦어서 미안하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무 늦었어. 내가 용기가 없었어. 집안 눈치 보고 체면 지키려고. 너를 지키지 못했지. 민주는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수정아, 이제라도 약속할게. 우리 아들, 내가 지킬게. 너 대신 내가 곁에 있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일어나 민준을 봤어요. 이제 같이 밥 먹자꾸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나섰어요. 그 주말 국밥집 같은 자리에 회장과 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로 어색하지 않았어요. 국밥이 나왔고 김이 천천히 올라왔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어요. 너 엄마 말이 맞다.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너를 만나고 나서야 됐구나. 민주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들으면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회장은 웃다 끝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국밥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내게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네, 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꿈만 같아요.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민준아, 앞으로 이 아버지가 너의 엄마 몫까지 다해서 너를 지켜줄게. 이 아빠와 행복하게 잘 살자구나.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두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이요. 밖에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행복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새롭게 시작된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